오늘은 풀마의 바이패스 관련돼서 이게 교육이라던가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슬라이드긴 한데 지금 이제 새로 막 이제 하시는 분도 여기 뭐 얼마 됐지 지금? 1년. 3년 4개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좀 정확하게 셋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인지를 하면서 해야 돼. 생각을 계속 하고. 왜냐면 이제 시간이 막 지나면 이제 내가 셋업을 할 줄 안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습관적으로 막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나중에 이 꼭 한번 이게 나는 뭘 했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가 아니라 한 번에 어떤 걸 안 해서 한 번 문제가 됐을 때 환자한테 피해가 가면 이게 타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환자도 예전에도 말했지만 벤트 라인 거꾸로 연결을 해서 올로펑투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클루전은 두 번째 문제고 이 방향성을 거꾸로 연결을 해버리면 더군다나 벤트 같은 경우는 그냥 공기 집어넣는 거죠. 5분 동안 말 그대로 벤트홈을 해가지고 공기를 거꾸로 심장에다 넣어버리니까 에어타의 에어가 막 올라오면서 하얗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환자가 익스파이어했어요. 나가서 막 리트로그레이드로 막 세레브랄 옵션해서 공기 빼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에 환자 수술도 못하고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겨요. 진짜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정신적인 타격도 되게 크고 심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서전은 또 무슨 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고 해야 되고요. 뭐 맨날 하나씩 하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선생님들 뭐 하세요? 아무 하는 일 없이 이제 시간을 뭐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이제 놀라울 만치 이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 저 같은 경우도 TV를 거의 안 봅니다. 요즘 책 읽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슬라이드 만들려고 이제 공부를 하거나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간을 때우는데 정말 할 거 없으면 책 읽고요. 아니면 좀 잠을 자요. 그래서 뭘 자꾸 하고 뭘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옛날에 할 일 없으면 막 TV 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TV는 뭐 거의 이렇게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뭘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늘어요. 운동도 처음에는 막 힘들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자꾸 시간을 이제 허투루 허비하지 않으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프랙티스 우리가 프랙티스 보통 얘기하는데 훈련의 이제 사전적 의미가 이제 지도하고 이제 교육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무장과 이제 정확한 원리와 이제 올바른 이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고 이제 지도에 의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훈련을 계속 하는 거고 우리가 저도 뭐 20몇 년 하고 있지만 매번 수술을 하기 때마다도 항상 아침에 제가 되게 일찍 들어가요. 보통 한 6시쯤 이제 병원에 환자가 8시쯤 들어오는데 한 6시쯤 들어가서 미리 셋업을 해놓고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대부분 혼자 다 해야 돼서 이게 1부터 100까지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하나 실수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막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서 미리 준비해서 이제 시간대별로 우리 김영준 선생은 이제 와가지고 도와줄 때 있는데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로 6시에 와서 들어가서 다 똑같이 그래서 시간이 1시간 남더라도 계속 확인 환자한테 이제 심폐기가 이제 가동이 되기 전까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야지 사고가 안 나고 이 셋업한 단계부터 이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체외순환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제일 좀 피해야 되는 게 너무 습관적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에 가서 그냥 셋업 한다고 생각을 들어가서 그냥 막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설치를 하면서 이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게 상당히 좀 집중이 많이 필요해요. 셋업 같은 경우도 셋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환자 파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정말 술을 많이 먹어서 막 셋업을 막 그냥 대충 하고 난다던가 이러면 안 되고 항상 그런 항상 어떤 일관성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루틴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루틴은 정말 정확하게 시켜야 돼요. 정말 저한테 배운 여기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셋업 하나 하면서 뭐 수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만 틀어줘도 되게 혼냈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잘들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3웨이 하나 연결하는 것도
순서에 맞게 그 어떤 거냐 이머전시 상황에서 맞춰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타타타타 하다 보면 사고 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시작을 해놓고 딴 데 넘어가야지, 우리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여기를 하다 갑자기 저걸 하고 뭐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뭐 일렉티브 상황에서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서 세종도 마찬가지지만 응급 상황에서 혼자 나와서 준비하고 막 그런 게 더 많잖아요. 결국엔 혼자 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혼자 하려면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되고요. 저도 이제 아침에 수술 이제 환자 파악을 다 하고 들어가기 전에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환자 내가 가서 아침에 뭘 해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자기 전에도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타임라인을 생각을 해서 이 시간에 뭐가 끝나고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해요. 솔직히 좀 피곤하게 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일관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서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전 선생님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도 계속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캐놀레이션은 어떻게 어디다 할 건지 수술에 따라서 캐놀레이션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서전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어떤 거 어떻게 하시겠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같이 혼자 할 때는 이제 모든 게 다 수술실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응급상에서 어디 갈 수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항상 일관성으로 아침에 들어가서 그래서 항상 좀 환자보다는 1시간 전에는 무조건 일찍 들어가 있어야 돼요. 셋업을 하고 환자가 8시에 들어오는데 뭐 7시 50분에 와가지고 셋업하고 있고 막 거기 안에서 마취고 하고 있는데 나 셋업 팍 하고 있으면 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미리 들어가서 셋업을 해놓고 계속 판단을 하고 상황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항상 하잖아요. 체외순환 하면서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예측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앞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예측을 계속하고 예측을 하면서 그런 이제 그거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만약 예를 들어 드레인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판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드레인이 잘 된다는 걸 그럼 뭘로 판단할 거냐? 그럼 이제 모니터에 나오는 수치들도 보지만 이 전체적인 양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드레인 과정에서 드레인 되는지 얼마 정도 환자가 볼륨이 밖으로 나올 건지 예측할 수가 있고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잡는 거예요. 드레인이 만약 2,000이 나왔다 그러면 내 계산상으로 한 1,0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2,000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1,000 정도만 나와도 드레인이 잘 되는 건데 그럼 2,000이라는 볼륨, 1,000이라는 더 볼륨은 그럼 더 어떤 이데마라든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더 볼륨이 많아진 거잖아요. 특히나 심장 수술 환자들은 심장에 이제 EF가 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되는 게 부종이에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압력을 맨날 얘기하지만 압력 측정하는 데가 세 군데라고 그랬는데 그 압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뭘 판단한다고 그러죠? 압력이 카자가 9시 떨어지면 볼륨이 없다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줌이 안 나오게 이제 바소프레신이 확 분비가 되면서 이 콩팥에서 다 다시 물을 재흡수해요. 소듐도 재흡수하고 소듐도 같이 재흡수되고 물도 재흡수가 되니까 소듐이 높아지면 혈중에 소듐이 높아지면 이제 갈증 중추를 건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 아웃도 떨어진 사람들이 계속 물을 많이 먹는 이유가 소듐이 높아지기 때문에 갈증 중추를 계속 건드리면서 수분을 자꾸 더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 몸이 붓는 이유. 그래서 이제 혈관 쪽에 익스트라셀룰라의 이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이 늘어나면 인트라베스큘라는 알다시피 혈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저버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볼륨은 어디로 빠지냐면 다 이제 서브시스로 빠지는 거. 같은 이제 세포 외액이니까. 그래서 부종이 계속 얘기하지만 서브시스에 수분의 양이 증가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겨도 이제 마찬가지죠. 염증이 생기면 이제 알부민이 또 서브시스로 빠져요. 원래 알부민 자체가 분자량이 커서 혈관을 못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염증이 생기면 알부민이 이제 서브시스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또 그럼 알부민이 서브시스에 있으니까 이 물을 또 땡겨오겠죠. 그러면서 또 부종이 생기는 거고. 계속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계속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근거가 뭐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근거가 뭔지를 이제 그 생각을 하려면 결국에 이런 근거라는 거는 결국에 이론이에요. 이론을 좀 알고 있어야지 이론을 모르면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항상. 그 경험이라는 거는 막 수만 가지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수만 가지를 다 누구한테 가리키고 교육하는데 경험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 얘기를 잘 안 해주는 이유가 다 할 수 있어요, 경험 얘기. 근데 항상 이제 이론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이게 왜 상황이 이렇게 됐고 나중에 이제 모니터 보는 법 이런 거를 그 모니터를 보면서 그 환자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를 나중에 얘기를 해줄 텐데 그게 뭐 에크모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모니터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ABGA도 보면은 ABGA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펌프를 돌려가지고 헤마토크리트만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환자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ABGA의 펌프의 상황이 다 나와요. 만약에 펌프 그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생기는 이유는 그 케톤산이라던가 어떤 이건 유기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 뭐 당뇨성 뭐 케톤산증 이런 것 때문에 엑소시스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보다는 가장 큰 거는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그 조직에 펌프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펌프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해서 왜 이 환자가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졌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럼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디악 아웃풋 그 메타볼 그 페리페랄 퍼퓨전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뭐가 있을까요? 페리페랄 퍼퓨전이라는 건 결국에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떨어지면 그러면 카디악 아웃풋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 하나 첫 번째 원인. 그럼 펌플로우가 좀 낮아서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BR이 너무 높아가지고 페리페랄이 셧다운된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원인을 판단을 하면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뭐 SBR을 떨어뜨린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SBR이 높으니까 SBR을 높으니까 또 플로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또 센트리퓨갈 펌프가 사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그 압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프레셔 펌프라고 보통 얘기도 다른 말로 프레셔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SBR이 높아버리면 플로우가 못 가요. 센트리퓨갈은 오히려 그래서 더 그래 또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로우는 다 잘 가는데 헤모글로빈 자체가 떨어져서 또 산소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판단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 해결책을 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걸 꼭 이제 어떤 근거, 어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고,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뭔지도 이제 계속 그 체외순환 운영을 하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다들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다 그런 시간이 다 올 텐데, 그럼 나의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의 경험과 지식이 이게 내가 어느 정도를 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공부를 계속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하지만 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책을 보다 보면 그 막 마취과책 헨슬리라는 책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마취과 쪽에서 케플란하고 헨슬리라는 두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그 헨슬리 책을 가끔 이제 올리고 공부도 하고 올리려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다 건드리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 다 올리지는 못하는데 그걸 공부하다 보면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 많아요. 헨슬리 책을 보다 보면 마취과에서 이 정도로 심폐기를 얘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공부를 한다고? 이게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심폐기도 모르는 거를 마취과가 저렇게 알아서 거기 책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면서 되게 좀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많이 받아서 그 헨슬리 책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것도 발표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선생님도 한번 그 헨슬리의 이제 그 프랙티컬 그 프랙티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있어요. 헨슬리의 책이 마취과 쪽의 책이 오히려 더 심폐기 관련돼서 너무 많이 더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보면 아는 척하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잘 몰라요. 책을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좀 맨날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그 얘기를 할 때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아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지만 내가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거든요. 내 입으로 밖으로 어떤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그 발표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 준비하면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걸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알아져요. 점점.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까먹죠. 이게 또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교육이라던가 어떤 이제 프랙티스를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또 이거 발표에 대한 거는 이제 차트 리뷰, 보통 우리가 펌프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자 파악을 먼저 그 수술 전에 이제 수술 계획이 잡히고 이제 차트 리뷰를 통해서 어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가장 어떤 질병에서 무슨 수술을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체외순환이라는 거는 이 혈관에 관을 삽관을 해서 결국에 모든 혈액을 다시 우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체액량이에요. 체액량. 맨날 강조하지만 이 심폐기책을 아마 읽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심폐기책에는 체액량 관련된 내용이 1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궁금해해서 찾다가 찾은 게 이제 내과책을 자꾸 보고 있는 게, 내과는 이제 그런 체액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 내과에서는 볼륨 조절하는 게 그냥 일이니까. 그래서 뭐 그 라식스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쓰는 게 결국엔 전체 체액량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폐기책엔 그런 게 안 나와요. 맨날 나오는 게 뭐 셋업 관련된 거, 무슨 옥시네이터 관련된 거, 이런 거만 나오지. 결국에 체외순환사는 중요한 게 환자의 체액량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 리뷰하는 과정에서 그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뭐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서 환자가 분명히 이제 부종이 돼 있을 거고, 이런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환자를 계속 그런 체액량 쪽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그 체액량을 좀 조절해 줄 수 있을까. 이게 환자 체액량 조절하는 과정에서 펌프만큼 가장 빠르게 환자 체액량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뭐 라식스 줘봐야 오줌으로 빠져나오는 건데, 펌프는 헤모필터라는 게가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뽑을 수 있잖아요. 수술하면서. 그 다음에 한 2시간,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펌프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그 환자 체액량 전체적인 그 볼륨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 수술 내에. 근데 그런 걸 안 해주고 그냥 말 그대로 펌프만 돌린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환자가 수술해주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TR 문제다. TR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TR 같은 경우는 전신에 이제 부종을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그 리거지테이션 때문에 이쪽 머리 쪽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이 전신에서 오는 피가 드레인이 잘 안 되잖아요. 전신에 부종이 생겨요. TR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전신에 부종이 생김으로 인해서 TR을 수술을 해주고 나면 이제 역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순환을 하면서 이 볼륨 로딩이 되게 심해져요, 환자가. 그러면 심장이 이제 막 오버로딩이 되고, 그래서 그 체액량에 맞게 볼륨을 다 빼줘야 돼요. 보통 이제 가끔 이제 환자를 보면 환자한테 그 원래 몸무게가 얼마냐고 내가 가끔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원래가 예전에 TR 환자가 90몇 킬로 했는데 자기 한 70킬로 정도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환자가 엄청 이데마가 심한데 한 20킬로가 다 볼륨이 부족인 거예요. 1cc가 1g이죠. 네? 맞죠? 1cc가 1g이잖아요. 그러면 그 kg를 따지면 우리가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나오죠. 그렇게 안 해주면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돼요. 계속 막 위닝도 잘 안 되고, 리거지는 사라졌는데, 리거지테이션은 사라졌는데, 이제 위닝이야. TR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환자가 좀 그런 게 심하거든요. TR이 좀 무서워요, 수술할 때. 볼륨을 수술하면서 엄청 빼줍니다. 오히려 AS 같은 경우는 막혔다 뚫리는 건 되게 좋아져요. 그 대부분 코로나리도 막혔다가 열관해주면 피 보내주면 좋아지잖아요. AS도 마찬가지고, AS 수술은 저는 그렇게 막 걱정을 안 하는데 환자가 회복을 못 한다. 근데 AR은 좀 문제가 있어요. AR은 좀 되게 안 좋아요. 수술해주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게 AR, TR, 펌프 쪽에서.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보고 환자를 나가서 안 보면 그걸 몰라요. 그냥 펌프만 돌려놓고서 나가서 환자가 어땠는지 그냥 관심도 없고 이래버리면 안 되고, 계속 가서 환자를 보고 내가 펌프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줬고 이런 거를 계속 인지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나가서라도 세종도 수술이 많으니까 계속 연달아 있긴 하지만 나가서 환자를 계속 보려고 어떤 상태인지 좀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랩도 EMR을 볼 수 있으니까 환자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간호 기록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보고 이러면서 이 차트 리뷰가 가장 중요한 환자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체액량을 가지고
체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헤모글로빈 자체가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대 볼륨이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 내가 이 환자 볼륨을 얼만큼 빼줘야 될 것인가. 가장 그게 큰 중요한 거거든요. 체액량 조절해주는 거 컴퓨터에서. 셋업 진짜 중요하죠. 셋업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자 이 가장 중요한. 셋업에서 망쳐져 버리면 차트 리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셋업을 잘 차트 리뷰도 하지만 셋업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이거는 정말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롤러도 마찬가지. 메인 롤러 펌프를 쓰고 있는데 메인 롤러를 뒤집어서 연결해놔가지고 그래서 환자 또 죽은 경우도 있고요. 진짜 무서워요. 이거 되게 잘해야 돼요. 그냥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맨날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럼 셋업 과정에서 지나서 이제 프라이밍을 거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프라이밍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히모 다일루션이라는 이런 개념도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캐놀레이션을 진행하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실제 펌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레이니지는 어떤지. 드레이니지가 맨날 얘기하지만 드레이니지가 제일 중요해요. 드레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펌프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환자 계속 붓고요. 드레인이 안 되니까 이제 리저버의 볼륨이 자꾸 줄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피 써야 되고, 뭐 다시 또 볼륨 넣어야 되고. 이게 다 드레인이 안 돼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 선배들을 내가 좀 뭐라고 하는 이유가 드레인이 안 되면 드레인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캐널레이션 자체가 위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너무 작은 걸 써서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드레인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워낙 서전 선생님들이 막 고지식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무섭기도 하고 막 내가 의사인데 막 이런 게 많았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드레인이 왜 안 돼? 뭐 이러니까 드레인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속 물을 주면서 하니까 환자가 막 계속 붓는 거예요. 송화는 특히나 심해요. 그게 드레인 자체가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그 얘기를 꼭 해야 된다. 드레인이 안 된다. 그럼 드레인이 왜 안 되는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게 잘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면 판단에 대한 하려면 뭐가 있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얼만큼이 드레인이 돼야지 과연 잘 되는 거냐. 그럼 이게 드레인이 잘 되는데 그럼 모니터를 봤을 때 모니터에서도 똑같이 드레인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드레인이 잘 되면 벤트가 일단 적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모든 게 콜레터럴 플로우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콜레터럴 플로우가 되게 많이 발생되어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 LB에 바로 이제 데베시안 베인이라는 게 이제 LB에서 바로 드레인 되거나 아니면 아디보스라 베인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콜레터럴 플로우가 막 생기거든요. 드레인이 안 되면 그게 확장이 돼요. 왜냐하면 드레인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심장에 볼륨이 자꾸 생기는 거고 가뜩이나 심장이 안 뛰면서 이런 콜레터럴 플로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처음에는 5% 정도 이제 피지올로직하게 한 5%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책에 나온 건 한 20-30%가 증가를 한대요. 카디악 아웃풋의 한 5% 정도는 원래 피지올로직하게 있는데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막 20-30%까지 늘어나 버리니까 그게 다 LB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막 LB가 확장되고 심장 시야가 자꾸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드레인이 안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드레인은 잘 되는데 콜레터럴 플로우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드레인을 확 한번 줄여봐요. 한 펌프 플로우를 거의 한 10% 이렇게. 그러면서 벤트가 덜 나온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는 드레인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드레인을 확 줄여서 드레인을 확 받았는데도 플로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콜레터럴 플로우가 많이 확장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콜레터럴 플로우는 그건 이제 콜레터럴 플로우니까 뭐 벤트를 계속해서 많이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벤트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드레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콜레터럴 플로우가 있거나 이런 걸 꼭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차트 리뷰도 하는 거고 환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블러드 프레셔도 어떤 게 적정한 거냐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씀을 다 드릴 텐데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블러드 프레셔도 중요하지만 뭐가 바탕이 돼서 블러드의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펌프 플로우가 블러드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 혈압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펌프 플로우가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혈압을 올리려고 약을 쓰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리페랄이 셧다운된다 그랬죠. 약을 너무 많이 쓰고 예전에 선배들이
그걸 했어요. 계속 플로우는 못 주고 리저버가 안 되니까 혈압도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약 쓰고 약순환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약을 쓰니까 또 페리페리얼이 다치고 S발만 막 계속 올라가고 결국에 또 이 플로우는 또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리저버의 볼륨이 리저버가 드레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해결을 안 하고 자꾸 밑에서 잘 돌아간다고 거짓말하고 그럼 결국에는 이 서전도 수술하면서 문제가 되지만 그 환자한테는 완전 최악입니다. 환자 위닝 잘 안 되고 나가서 막 진짜 말도 에크모 돌려야 되고 지금도 선배들이 그래요. 드레인 안 되는 거에 대해 얘기를 잘 안 하고 좀 한참 위에 선배님들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블러드 플로우와 이제 블러드 프레셔의 이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체외순환 운영하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차트 리뷰는 뭐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 리뷰를 할 때 어떤 진단이라던가 영상도 봐야 되죠. 심장의 심장 비를 한번 본다던가 환자가 얼마나 심장이 커져 있는지 당연히 그 수술 전에 혈액 검사 항상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정상적인 수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우리가 아는 뭐 혈압이 120, 80 얘기하잖아요. 그건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수술실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마취과에서 이제 인덕션을 하고 라인을 다 잡고 그때의 수치를 한번 또 그때 수치를 또 정확하게 적어놔야 돼요. 그 환자가 이제 뭐 PAP라던가 그 다음에 아티리얼의 프레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추세를 본다고 그랬죠. 이거는 헨슬리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실에서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헨슬리 책에도. 그래서 그 수술 전 정상 범위와 수술실에 들어와서 인덕션이 끝난 다음에 수치와 그 다음에 수술 후의 수치 이거를 비교를 해서 환자 상태가 지금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범위보다는 안 좋지만 수술 전보다는 수술실에 들어와서보다는 더 좋아졌으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그냥 하나의 스팟만 보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그 수술에 들어와서 환자의 그런 데이터를 꼭 뭐 차트에 적어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적어놔서 수술 후랑 꼭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뭐 랩도 마찬가지예요. 랩도 수술 전에 랩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수술 중과 수술 후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항상 확인을 해서 ABJ를 보통 일렬로 쭉 붙여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쭉 추세를 보는 거예요. 좋아지는 건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수술 전에 이 마지막 랩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안 좋아지는 추세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상 범위에서 보게 되면. 근데 그런 거를 꼭 이제 키 몸무게가 또 제일 중요한 거죠. 키 몸무게가 중요하고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다 체익량이에요. 항상 키 몸무게 가지고 체익량 가지고 보게 되니까 체익량이 맨날 중요하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 외액에 대한 그런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 사람 다 똑같아요. 그게 나눠져 있는 게 3분의 1, 3분의 2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 그게 대부분 비슷한데 이제 볼륨이 오버로딩 되면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확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고 당연히 뭐 키 몸무게가 크면 클수록 볼륨은 많겠죠. 키가 크고 이제 몸무게도 많이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 또 체액량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헤모글로빈도 그래 여자가 좀 낮죠 남자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액량이 자꾸 줄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키하고 몸무게만 하다 보면 이게 좀 잘 체액량 관련돼서 좀 안 맞거든요. BMI를 꼭 봐야 돼요.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체액량이 적어요.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수분량을 보통 갓 태어난 애들은 한 90%까지 다 수분이죠. 그다음에 나이가 점점 들수록 40%대까지 떨어져요. 여자들은 진짜 제일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여자고 나이 많고 체중이 많이 안 나가는 이때 펌프가 제일 조금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를 봐야 되고 BMI 뚱뚱한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만약 90kg인데 그 90kg에다가 여기다가 뭐 80, 65 이렇게 곱하면 안 돼요. 진짜 40 이렇게 곱해야 돼요. 수분량 할 때 몸무게에다가
80%부터 40%까지 쭉 있는 거 알죠? 체액량 퍼센테이지. 그거를 잘 구해야지 이 정확한 이제 헤모글로빈도 계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우리가 펌프 후에 이 헤모글로빈을 계산 그 펌프 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계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환자의 체액량이잖아요. 제일 문제. 그걸 계산을 잘못해 버리면 모든 게 다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BSA가 중요하죠. BSA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이제 이 두 개로 나오는 건데 이 BMI도 같이 좀 봐야 되고. 카디악 인덱스 BSA에다가 카디악 인덱스를 곱하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카디악 인덱스가 뭔지 알아요? 정확한 의미? 카디악 아웃풋은 몸무게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카디악 인덱스는 이거를 소아든 어른이든 여자든 남자든 이 인덱스를 곱해서 그 전체적인 항상 그 값이 이제 일정하게 나오게 만드는 게 카디악 인덱스거든요. BSA에다가 카디악 인덱스 곱하면 카디악 아웃풋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카디악 인덱스가 얼마를 줄 거냐. 그 논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 GDT라고 그래가지고 그 치료하는 헤모다이나믹을 얼만큼 우리가 펌프를 운영해서 주어서 이걸 치료할 거냐 해서 3.0 정도로 한 사람과 2.2나 2.3 한 사람들을 봤을 때 3.0으로 치료를 한 사람이 더 회복이 좋고 하스피탈리에도 줄어들고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우를 2.2가 우리가 얘기하는 100% 2.2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체에서 레스팅 상태에서 다 마취가 되어 있고 근육도 다 풀려 있고 뭐 마취약 다 쓰니까 2.2 정도면 충분하다.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주면 그 정도면 이 환자 충분한 이 조직의 산소 공급, 마지막은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도 한 2.2로 저는 펌프를 돌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3.0, 뭐 신영 선생님도 알고 그럴 텐데 대부분 3.0이나 2.8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0%도 2.6로 잡아서 펌프를 돌려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뭐 김영준 선생님도 알겠지만 대부분 환자들이 그래서 충분한 산소를 주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위닝이 안 된다거나 아무리 안 좋아도 TR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안 좋았던 사람도 뭐 그렇게 위닝이 안 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닝할 때 우리 위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반적인 절차는 비너스 라인을 점점 이제 잡아서 심장으로 볼륨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펌프 플로우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심장에서 하는 역할이 점점 많아지게 해서 나중에 이제 위닝을 하는 건데 환자가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반대로 한번 해봐요. 반대로. 그리고 위닝을 한다 심장에 볼륨을 준다는 건 로딩을 자꾸 늘려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 어떻게 하냐면 플로우를 3.5 막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드레인 자체가 너무 많이 플로우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드레인이 점점 줄겠죠. 플로우가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코로나리 퍼퓨전을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플로우를 많이 주어서. 근데 심장에 볼륨이 들어가죠. 플로우를 너무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심장에 플로우가 많이 코로나리 플로우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닝이 좀 더 수월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플로우를 과도하게 많이 주는 거예요. 드레인 자체를 많이 줄이는데 펌프 플로우, 에오타에 캐놀라가 있으니까 펌프 플로우를 많이 주면서도 코로나리 퍼퓨전도 많이 증가하지만 심장으로도 볼륨이 들어가면서 로딩도 생기면서 심장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위닝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한 30% 정도 됐는데 위닝이 심장이 잘 안 뛴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위닝을 하다가 안 되네. 다시 위닝이 안 되면은 다시 100% 플로우에서 좀 도와주고 다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위닝 좀 이제 어시스트 해주고 그다음에 도와주다가 플로우 자체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원래 반대라도 드레인을 줄이고 플로우를 점점 줄이게 되는데 그걸 반대로 플로우를 더 많이 주고 드레인이 그 플로우에 의해서 드레인 되는 양이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레인은 줄고 그럼 심장에도 로딩이 되지만 코로나리 퍼퓨전도 더 증가를 하면서 심장이 그렇게 되면 위닝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본 적 없으면 꼭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환자가 안 좋을수록 저는 그렇게 위닝을 합니다. 위닝을 이렇게 다 시키고 물론 약도 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몸무게 가지고 토탈 바디 플루이드를 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와 이제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를 계산을 해서 이제 이거를 볼륨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걸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지금 볼륨이 많구나. 맨날 환자를 이렇게 만져봐요. 피팅이 되는 거 있나 없나. 볼륨이 많으면 이게 다리 쪽 항상 이쪽 페리페랄 쪽에 부종이 많이 하중 때문에 많이 생기니까 이게 눌러서 피팅이 되거나 심하다 그러면 환자가 전체적으로 볼륨이 많은 거예요. 콘토 돌려보면 볼륨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죠.
몸무게 한 50kg밖에 안 되는데 뭐 리저버에 저는 거의 0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리저버를 레벨을 그 RAP 한다고 다 물 빼고 이러면서 리저버를 거의 0으로 만들어서 해요. 근데 막 2, 3천씩 막 나오는 사람 있어요. 50kg. 특히 TR 환자들, 특히나 전신부종 있는 사람들은 펌프를 운영을 해서 이제 조직의 플로우를 이제 많이 주면 드레인도 잘 되고 그렇게 되면 볼륨이 다 빠져나와요. 그 리저버. 그러면 이게 환자가 이대마가 엄청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거 많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을 거고 환자들이 안 좋을 수도. 그래서 이제 이런 볼륨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헤마토크리트가 얼만큼이 드롭이 될지는 당연히 계산을 항상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왜 하라고 그러냐면 그게 만약에 해서 펌프 운영 중에 근데 이제 마취과에서 이제 주는 볼륨까지 같이 나중에 계산을 같이 해야 돼. 마지막에 한 번. 그렇게 되면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걸 하고 나서 만약에 ABJ 그 펌프를 돌려서 ABJ 했는데 계산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여기 체액량 자체가 잘못 계산돼요.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비너스 드레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 막 얘기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게 에크모든 CPB든 제일 중요한 거는 드레인입니다. 무조건. 드레인이 제일 잘 돼야지 환자가 좋아지는 거지 드레인 자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진짜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런 경험들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종에 예전에 김환 교수님이 서울대 계신 교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드레인이었어요. 드레인. 그래서 맨날 드레인이 안 되면 피놀라 다시 계속 하고 드레인 잘 될 때까지 계속 그래서 그게 소아들이 막 세종에서 소아 수술하고 막 이러면 성적이 되게 좋은 이유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pom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환자한테. 되게 그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드레인 자체가 안 되면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드레인이 안 되면 얘기했지만 컬레터럴 플로우가 많아서 드레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차트 리뷰는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잘 안 보일 텐데 환자에 대해서 이런 뭐 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다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차병원 데이터인데 차병원을 했을 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뭐 키나 몸무게라든가 이런 어떤 이 몸무게도 이렇게 추세가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보는 거죠. 만약에 70이었다가 몸무게가 빠졌다고 하는 거는 뭐 볼륨이 빠졌다거나 대부분 그 볼륨이 빠진 1cc가 1g이니까 그럼 얼마큼 빼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보고 항상 차트는 최대한 볼 수 있는 거 다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에코 데이터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죠. 이게 뭐 TR이 얼마인지 AR이 얼마인지 이게 무슨 수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풀만 하이퍼텐전이 있는지 없는지. 풀만 하이퍼텐전이 있다는 거는 이게 되게 안 좋은 상태잖아요. 심장 자체가 안 좋다는 거고 심장에서 어떤 뭐 AR이라던가 뭐 특히나 심한 거 MR이 심해지면 풀만 하이퍼텐전이 확 와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코다롭쳐 와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풀만 이대모예요. 하이퍼텐전입니다. 그래서 막 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카디아크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응급으로 막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안 되면 에크모라도 돌려놔야 돼요. 그런 환자들. 특히나 MR 같은 경우. AR 같은 경우는 좀 더 천천히 오고요. AR인데 풀만 하이퍼텐전이 왔다고 하는 상태는 되게 좀 심한 거예요. 오래됐거나 이제 그런 상태인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심장의 순환을 자꾸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심장의 순환이 판막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만 이제 순환이 되지만 결국에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TS가 심하다든가 TR이 심하다든가 이런 경우를 했을 때 결국에 이제 순환의 어느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이거를 꼭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R 같은 경우는 AR이 심하니까 환자가 막 볼륨도 막 카드가 업 자체가 잘 안 나가니까 이게 이제 심장도 막 커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게 위닝할 때 AR이 되게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AR이 심해져서 환자가 막 이대마가 심해지고 그러면 펌프들도 잘 나와요. 그런 환자들은. 근데 우리가 절대 홈 필터로 해서 볼륨을 더 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심장이 커져 있잖아요. 우리가 위닝할 때 심장의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최소한의 위닝할 볼륨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트 넣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드레인 잡아가지고 볼륨 넣죠. 심장에다가.
그때 그럼 리저브에서 그걸 쭉 봐요. 뭐 웨이브가 나올 때까지 얼만큼의 볼륨이 들어가는지. 내가 이 심장의 볼륨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지 이 펄스가 나오는구나. 그럼 한 300cc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 환자는 그럼 최소한 300cc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한 그거에 한 2배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볼륨을 하기 전에, 위닝을 하기 전에. 그 판단을 꼭 한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심장의 볼륨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심장이 큰 사람이 막 500cc 들어가도 웨이브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볼륨을 남겨놔야 되겠죠. 리저버 볼륨을. 그거를 꼭 그 수술 전에 판단을 한번 해야, 벤트럴 때 꼭 한 번씩 잡아가지고 하니까 그때 한 번 해서 웨이브 얼만큼 나오는지 꼭 내가 김효준 선생이나 그래도 맨날 얘기하는 게 야 심장의 볼륨 얼마 되는지 항상 확인해. 그 웨이브가 나온다는 건 이제 심장이 자기가 이젝션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판단을 하고 나머지 볼륨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AR에 심장도 커져 있는 사람을 막 오줌도 잘 나오는데 뭐 헤모필터까지 막 뽑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심장은 커져 있는데 볼륨이 없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트레이트가 빨라지겠죠. 카디악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에다가 하트레이트잖아요. 카디악 아웃풋은 안 변해요. 여기 두 개가 왔다 갔다 변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심장 안에 볼륨이 없으니까 하트레이트는 빨라지겠죠.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이 줄어든 거니까. 볼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AR 같은 경우가 나가서 어레스트가 막 종종 오는 이유가 이 펌프에서 그 볼륨 조절이 안 돼가지고 볼륨을 충분히 그 심장 안에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에는 코로나리 퍼피전이 잘 안 되면서 이 환자가 막 계속 안 좋다든가 계속 막 나가서 볼륨을 엄청 줘야 된다든가. 그 제일 바보 같은 게 체유순환 하는 과정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게 볼륨 열심히 뽑아놓고 다시 볼륨 주는 거예요. 그 제일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그 볼륨 전체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막 오줌도 잘 나오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또 헤모필터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뭐 볼륨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위닝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이제 환자의 전체적인 심장에 들어가는 볼륨, 전체 체액량. 근데 TR은 또 반대죠. TR은 볼륨 엄청 많이 뽑아줘야 돼요. 전체 전신에 부종이 엄청 심한 사람이라서 그것도 안 뽑아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이제 점점 지나면서 볼륨이 계속 막 이제 심장 안에 막 로딩을 주고 그 체액량 조절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뭐 이제 이런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고혈압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혈관 자체가 그 탄성 자체가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탄성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볼륨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약 조절.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볼륨이 없잖아요. 그럼 약에 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조금만 주고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항상 차트리고 다 할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짜 일례로 환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고 진짜 창피한 건다고 너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막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무슨 수술하는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그냥 펌프만 준비해놓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당연히 이제 EKG에서 뭐 이게 아리드미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그 EKG가 불안정하게 뛰면 이게 위닝할 때도 심장 자체가 이 레귤러하게 띄워줘야지 위닝도 그 원활하게 잘 되는데 뭐 APB 있다는가 이러면 되게 막 위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APB 생기면 카디아가 EF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 줄 알아요? 정상이 한 60% 이상 돼야 되잖아요. APB 있으면 한 20-30%가 떨어져요. 그 카디악 EF가. 그러니까 이 APB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APB도 그래서 그 메이즈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하게 되는데 이 APB 있으면 위닝하기가 좀 되게 좀 어려워요. 막 그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아마 다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혈액 검사는 다 봐야죠. 뭐 헤모글로빈도 봐야 되고 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헤마토크릿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플레이트가 얼마인지, 뭐 알부민 수치가 얼마인지. 이 부종이 심할수록 알부민 수치는 더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물이 많아진 거라서 상대적으로 다일루션이 환자 자체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랩만 보고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이 어떤 상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를 그 시계열 조회로 해서 보면 쭉 타임별로 딱 나오는 거니까 추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서 그리고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자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수술 전에 그 환자가 어떤지, 이 환자가 무슨 상태인지
이런 걸 모르고 있고 그냥 수술실 들어가서 그때 가서 아 지금 수술이 뭐구나 이러면 안 되고 뭐 캐비지도 마찬가지죠. 캐비지도 코로나리가 어디고 캐비지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어디가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알아야 되냐면 카디플레지아 줄 때 압력 자체가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줄 때 플로우 250에서 300 사이에서 압력이 어느 정도 걸려야 돼요. 100에서 120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펌프에서 측정되는 압력이. 그럼 루트에서는 그거에 반 정도 걸려야 돼요. 한 60 정도. 40에서 60 사이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120 걸린다고 저기서 120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라인에 대한 프레셔 로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쇄된단 말이에요. 압력이.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게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는 이겨야지 심장이 멈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플로우다운 확 시키죠. 카디플레지아 줄 때. 그 다음에 심장이 쓰기 전까지는 플로우 잘 안 올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드레인을 충분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인이 충분히 돼야지 카디플레지아 주면서도 드레인 잘 되기 때문에 심장이 잘 쓰게 되는 거고 다이아스톨릭 한 60 정도 되잖아요. 60, 8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정도 이상은 이겨줘야지 코로나리 퍼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코로나리 카디플레지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이아스톨릭 때 코로나리 퍼퓨전 대부분 다이아스톨릭 때 들어가잖아요. 시스톨릭은 시스톨릭 딱 되면서 코로나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찌그러진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돼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다이아스톨릭 때 이제 코로나리가 이제 심장이 확장이 되면서 코로나리가 이제 그 플로우가 가는 거 대부분이 플로우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아스톨릭 플로우는 꼭 이겨야 됩니다. 압력 자체가. 그래서 그다음에 근데 캐비지라는 거는 코로나리 스테노시스가 이제 심한 거잖아요. 레프트 메인이 막혀 심할 수도 있고 뭐 라이트라던가 뭐 서컴플렉스 뭐 이런 게 막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카디오플레지아도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범위보다는. 그게 정상적인 범위보다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걸 뭘 봐야 되냐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카디오플레지아 때. 플로우, 그 다음에 여기 받는 압력, 그 다음에 심장이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돼요. 카디오플레지아가 들어갈 때 심장이 어떻게 멈춰야 돼요. 우리가 이제 포타슘을 베이스로 해서 심장을 멈춘다는 거는 이완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가장 적정하게 압력과 플로우가 잘 맞는다고 하면 하트레이트는 느려지고 그다음에 TA가 막 증가를 하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스탠드 스틸이 되는 게 가장 카디오플레지아가 압력이 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만약 피브레이션이 온다던가 갑자기 이런 거는 좀 이제 어떤 조건이 잘 안 맞는 겁니다. 코로나리 환자들 보면 자꾸 이게 카디오플레지아 줄 때 갑자기 피브레이션이 확 오면서 멈추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정확하게 잘 안 들어가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잘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이 상태를 좀 봐야 돼요. 당연히 코로나 환자는 압력이 정상보다 높을 거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하고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주면 되고 200에서 주는데 뭐 15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정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정상인 거예요. 캐비지에서 코로나리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꼭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런 랩이라던가 보고 랩만 봐도 그 환자가 지금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이 할 수 있어요. 수치를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걸 꼭 항상 이제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차병원에 있을 때 적었던 차트인데 이 환자 무슨 환자 트레이커시드 밸브가 되게 TR이 엄청 심했던 환자거든요. 그래서 뭐 막 이것저것 적어놓습니다. 환자가 어떤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랩도 적어놓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최선한 가정에서 그다음에 혈액을 가지고 TR이 부종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34%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피를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안 써도 돼요. 볼륨을 무조건 많이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헤모글로빈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저번 주에 수술했던 이번 주인가? 하여튼 엔드 스테이지 레날 디지즈가 있는 환자였는데 그 환자는 이제 가서 어차피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콩팥이 작동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자마자 이제 펌프를 운영되자마자 계속 물을 계속 뽑았어요. 그러니까 투석을 펌프에서 그냥 계속 투석을 한 거예요. 왜 해줘야 되냐면 카디오플레지아가 또 들어가서 하이퍼칼레미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뽑아주면서 오줌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뽑은 게 그때 8,000 정도 뽑았어요, 물을. 근데 이제 계속 주면서 노말 셀라인을 계속 줘가면서 계속 투석을 하는 거예요. 헤모필트레이션의 장점이 뭔 줄 알아요? 일단 수분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펌프 중에 헤모필트레이션에 뭐가 있냐면 인플라메이터를
일으키는 그런 메디에이터들을 제거를 해요, 홈 필터에서.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옥시젠 라디칼, 그 산소가 원래 2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1개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가서 이제 어떤 DNA를 막 파괴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제거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뽑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콩파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독성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나가서도 다 지금 키드니 환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잘 위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펌프에서 계속 수술 끝날 때까지 계속 뽑아서 한 8,000 정도 뽑았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를 또 한 2,5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볼륨이 빠진 것 같지만 준 볼륨이 한 7,000 정도 돼요. 그거를 다 차팅을 해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그런 ESRD 환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주는 게 좀 환자 상태가 좀 좋습니다. 계속 투석의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김용준 선생님도 맨날 보고 계속 뽑고, 야, 빈통 가져라 맨날. 그래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기 우리 석션통, 아예 그거 갖다 놓고 그거 계속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펌프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환자 파악을 해서. 이런 선배도 봤어요. ESRD 환자인데, 오줌이 안 나옵니다 환자가 이러는 거예요, 펌프 중에.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진짜 이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서전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황당한 거죠. 예. 전 뒤에서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환자 파악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니까. 오줌이 안 나온다고, 뭐가 이상하다고, 오줌 나인지 만져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셋업은 중요합니다. 셋업이 진짜 아무리 이런 걸 해도 셋업이 안 되면 환자 파악이고 뭐고 다 도루묵입니다. 셋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셋업도 제가 저한테 배운 선생님들은 맨날 셋업 때문에 맨날 혼나고 이거를 막 몇 개월씩 몇 년씩 맨날 지금까지 혼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셋업이라는 거는 이제 일렉티브 상황에서는 천천히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2명이 다 나와서 할 수 없고, 그리고 주말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해야지. 그래서 이 응급 상황을 대비를 해서 일렉티브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 셋업의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10년, 20년 그게 점점 교육이 되면 계속 내 노하우가 생기면서 연습을 하면서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셋업이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아침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인을 먼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서커로 넘어가고, 카디플레자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서도 맨날 얘기하지만 메인 쪽을 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라인을 올려주고 바튼에서 캐듈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서커를 하면 돼요. 천천히. 이러니까 순서를 정해서 해야지, 일렉티브는 그냥 메인하고 카디플레자하고 서커하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다들 하잖아요. 혼자 할 때는 이머지 상황은 심장 자체가 안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메인을 빨리 해주고 빨리 라인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캐듈레이션을 해서 펌프를 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커를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카디오플레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나중에 천천히 하면 돼요. 어차피 블러드 카디오플레이자 같은 경우는 옥시에이터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놓는 경우도 있긴 한데, 크리스톨로이드 쓰는 경우는 더군다나 카디오플레이자가 중요한, 그때는 그게 프라이오티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심지어 환자가 스테문드가 돼가지고 심장에 피가 철철 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메인도 해줘야 되지만 서크도 하나 연결해줘서 빨리 피를 내 리저버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자꾸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맨날 똑같이 다 해놓고서 여기 나가고 여기 설치하고 카디플레이자하고 프라이밍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셋업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셋업을 하면서 일단 센트리퓨가를 하든 뭐라든 딱 연결만 돼 있으면 물은 일단 먼저 팍 내려버리고 그다음 나머지 막 셋업을 하면서, 셋업이 완료되면 프라이밍을 확 해버리고 그 다음에 라인을 막 올려주고, 이제 여기 위에서 캐듈레이션을 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서커 되면 서커 빨리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5분도 안 걸려요. 강신혁 선생님 한 5분 안 걸리죠. 이모전시상에. 이제 여기 캐비즈 하다가 컨버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피캡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그때 평촌에 있을 때도 회로를 2개를 만들었어요.
리서큘레이션 라인이 있는 거와 이제 없는 거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리서큘레이션 연결하는 것도 한 10초 정도 까먹으니까 아예 이머지 상황에서는 그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캐럴 그 펄스팅 뜨는 시간에 나 프라이밍 다시 올리거든요. 그럼 나머지 시간이 되면 난 이걸 여기다 막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드 프레저 전다 그러면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면 일단 pom프는 환자가 심장이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pom프를 돌리면서 그렇게 자꾸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메인이면. 그래서 응급 상황을 대비를 해서 이 순서도 항상 지켜가면서 그 3Way도 아트리얼 필터에서 그럼 아트리얼 필터를 프라이밍하기 위해서 아트리얼 필터에 그 3Way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잖아요. 옥시네이터 3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하나씩. 나머지 3Way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되고, 응급 상황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일렉티브 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순서도 내가 이렇게 문제를 내 가지고 뭐 먼저 할 거냐, 이것도 할 건데 야 이거 실제로 한번 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얼마나 빨리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 따라서 셋업의 이제 과정이 무엇이 중요한지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뭐 아까 스텝은 두면 뭐 서컨 하나 분명히 연결을 해야 되는데 메인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뭔가 순서가 자꾸 바뀌어야 돼요. 응급 상황에서. 그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카디오 플레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헤모필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메인을 빨리 돌려놓는 게 중요하죠. 나중에 그러면 환자 안정된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그게 혼자 하고 있을 때. 둘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겠죠. 근데 그래도 메인이 안 되면 여기 아무리 빨리 준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메인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선순위가 항상 있죠. 이제 급 상황에서 그거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지, 그다음에 셋업 시간을 만약에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준비하고 빨리 준비해서 빨리 올려야지 환자가 이제 펌프를 운영을 하게 되고 환자 이제 어떤 바이탈도 안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큼 빨리 할 수 있는지를 꼭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고요. 제가 한 20몇 년 그렇게 계속 이제 이런 게 누가 발표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줬던 거고, 그거를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돈도 많이 냈고, 뭐 진짜 막 안 되면 막 셋업 다시 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뭐 자꾸 실수하고 막 이러면. 그래서 지금들 이렇게 할 때 혼자 해도 강신혁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컨버전이 딱 되더라도 5분 안에 라인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 뭐 서전 입장에서는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오피캠 하다가 뭐 컨버전이 되더라도 뭐 시간이 충분히 빨리빨리 해서 올려주니까 서전들도 야 컴보 준비해 그러면 그냥 후다닥 5분이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하는 거고. 셋업을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준비를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이머전시 이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차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던 건데 여기서 헤모필터 카디오플레이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이 센트리퓨갈보다 롤러가 더 빨라요. 훨씬 빨라요. 프라이밍도 훨씬 하고. 그래서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다 롤러로 해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센트리퓨갈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롤러도 그래서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롤러를 어떻게 오플러전을 하고, 맨날 센트리퓨갈만 써서 센트리퓨갈을 못하는 롤러 펌프를 못하는 체외순환사가 꽤 많아요, 진짜로. 이 롤러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좀 센트리퓨갈인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3Way도 연결할 때 저는 항상 이거 아트를 먼저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 연결하고, 그렇게 항상 순서를 지켜서 해요, 항상. 정말 저랑 같이 일해보셨던 선생님들은 이제 알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그렇게 순서를 지켜서 해야지 우리가 이제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프리바이파스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나중에 안 봐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체크만 하면서 오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가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빨리 준비는 하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오픽캡 하는 데는 더군다나 빨리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정원희 선생님도 오픽캡 많이 하시잖아요. 뭐 컨버전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거예요. 이 평초는 꽤 되고 그런 컨버전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심폐기도 훈련이 잘 되죠. 잘 될 수밖에 없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프리바이패 체크리스트는 이거 꼭 항상 이거 해야 돼. 원래는 프리바이 체크리스트가 2명이 하게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 체크하면서 확인됐냐? 여기서 확인. 체크하면서 하나 들고 이거 확인했냐?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 여기 구두로 계속 이렇게 하게. 그만큼 이게 이 중요하기 때문에 클래스 1입니다. 클래스 1. 클래스 나누는 거 알죠? 그 가이드라인의 클래스가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 1, 클래스 2A, 클래스 2B, 그 다음에 클래스 3거든요. 클래스 1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 2A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클래스 2B는 메이비예요. 메이. 반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클래스 3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 체크리스트를 이거 맨날 하라고 하는데 이 차병원에 분당 차병원에서 맨날 하던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했고요. 항상 이제 여기는 저희는 EMR이 다 EMR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세종은 다 컴퓨터에 바로 입력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차트 적어서 그 스캔을 내려버려요. 왜냐면 사람도 없고 그 노트북에다 칠 시간이 없어요. 혼자 하면 여유가 없어요. 진짜 그거 하다가 한눈 팔게 되면 이거 막 입력한다고 거기 컴퓨터 보고 있다가 리저버를 안 쳐다본다거나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펌프 돌릴 때 항상 제일 기준은 리저버예요. 리저버를 보고 이 한 바퀴 그 상태를 돌고 다시 리저버로 오고 리저버를 보고 카드 플레저 보고 다시 리저버 오고 딱 항상 리저버에서 절대 눈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중요한 게 리저버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옛날 김영준 선생하고 수준하는데 갑자기 리저버 볼륨이 2000에서 정말 한 10초 만에 0으로 떨어지고 거의 0으로 내가 보면서도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리저버가 갑자기 0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원인이든 간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항상 플로우를 당연히 줄여도 줄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항상 A라인 먼저 잡아야 돼. A라인 무조건 A라인 잡아야 돼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롤러 펌프는 롤러를 꺼버리면 되지만 센트리퓨럴 펌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플로우를 줄여보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무조건 펌프를 꺼야 됩니다. A라인부터 잡아야 돼요. A라인을 안 잡아버리면 에어타에서 공기가 빨려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나거든요. 무조건 A라인부터 잡는 겁니다.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무조건 꺼버리는 거예요. 펌프를 먼저.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을 하고 뭐 한 2, 3분 꺼져 있다고 환자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머전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A라인을 먼저 잡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지 A라인에 공기가 안 들어가요. 리저버 다 빠져도 상관없어요. 다시 주면 되니까. 근데 A라인에 공기가 찼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 해결 방법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항상 루틴이에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A라인부터 무조건 잡아야 돼요. 항상. 항상 그게 중요하고.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멤브레인 옥시네이터가 있고 뭐 커스텀 튜빙팩 쭉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이게 저희 순서거든요. 항상 멤브레인 놓고 멤브레인 위에 여기 정리하고 여기에서 이쪽 서커 방향 설정하고 이 메트릭이 이제 아피니티 제품인데 하고 그 다음에 아티리얼 필터 AB 라인 연결하고 쭉 이렇게 항상 순서대로 꼭 해요. 저는 이게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커스텀 튜빙팩도 아티리얼 필터하고 AB 라인 연결되어 있는 거 먼저 연결한 다음에 Y 리서큘레이션 라인 연결하고 가스 서플라이 라인, 뭐 서커 라인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연결하죠.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맡겨놨다가 먼저 메인 여기부터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카디플레저 연결. 저 항상 이런 순서대로 하는데 응급 상황에서는 무조건 여기 먼저 다 해서 라인 다 올려 프라이밍이 먼저 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이제 라인 무조건 펌프부터 돌려놓고 나머지 이제 서커 연결하고 그다음에 카디플레저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해머 필터도 이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연결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부터 항상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프라이밍하고 뭐 시스템 헤파리네이션하고 뭐 약 주고 뭐 히터쿨러 히터쿨러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는 히터쿨러 연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무조건 빨리 환자 바이탈부터 안정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항상 그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러면 펌프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3개월 뭐 1년 됐는데 저도 20년 지금 넘게 하면서도 맨날 지키는 루틴은 항상 그거예요. 환자보다 무조건 1시간 먼저 들어가. 무조건 1시간 먼저 들어가서 셋업을 한다. 그 다음에 확인. 환자가 캐뉼레이션을 하기 전까지 특히나 소화는 AB 라인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4분의 1이나 이런 경우는. 그러면 진짜 그 장난 아닙니다. 그냥 환자 죽습니다. 생각해봐요. 아트리알이 비너스에 연결되어 있고 비너스가 아트리알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드레인은 엄청 잘 되겠죠? 근데 펌프는 어디로 들어가요? 거꾸로 비너스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심장 막 디스텐전 되고 ACC는 해버렸고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진짜 그 상황. 금방 발견하면 빨리 빼가지고 다시 연결하면 되는데 그 상황이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혈압이 안 나와요. 그죠? 거꾸로 연결돼 있으니까 혈압은 0이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럼 환자 죽는 거예요. 디스텐전 내가 환자 막 확 심장 늘어나고 그리고 환자가 회복이 안 돼. 특히나 소아 심장은 이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확 디스텐전 내면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일 무서운 게 디스텐전이에요. 심장이. 절대 그게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고 이런 순서로 항상 이렇게 쭉 한번 다 적어놔 보고 저도 이렇게 제 컴퓨터에 진짜 1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 다 적어놨어요. 나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전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만들어서 한 거고 두 명이 동시에 하면 좀 더 편하죠. 이거 빨리 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도 중요한 건 메인이 빨리 끝나야 돼요. 메인이 무조건 5분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응급 상황에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와서 아침에 와서 셋업하고 한다고 해서 뭐 똑같은 수술이라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환자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보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일을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한 몇 년 지나면 막 일하기 싫어지고 그냥 똑같은 일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책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책을 보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것도 모르면서 내가 펌프를 돌리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해 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빨리 준비를 하려고 원래는 이 서커도 원래는 각자 내려받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거 내려받는 시간도 또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얘도 그냥 한꺼번에 내가 해서 그냥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나는 밑에서 살릴 시간이 빨라지니까 서커 라인도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올려주고 합니다. 재단이 확 올려줘 버리고 나는 또 내가 할 거 하고 이것도 세종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간지 오래돼가지고 세종은 옛날에 그 AB 라인을 위해서 내려받았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근데 저는 이제 아예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올려주면 왜냐면 또 내려받는 시간에 내가 딴 걸 못하니까 이제 응급으로 준비를 하려면 그냥 빨리 올려주고 거기서 지들이 라인 자르든지 뭐 하든지 이제 하라고 하고 저는 뭐 딴 거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내려받으려면 그것도 내려받으려고 또 연결해야 되는 시간이 또 잡아먹어서 저는 아예 그냥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다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맙니다. 지들이 정리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있죠. 이게 떨어지면은 올리다가 떨어지거나 컨타미션 되면 진짜 또 대박 사고니까 항상 이제 올려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내려받는 게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 사람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와서 하는 거는 그건 아무 괜찮아요. 저처럼 이제 혼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차병원에 있을 때 만드는 건데 지금 아마 저 나오고 나서 그 선생님이 딴 분이 가셔서 아마 이 회로가 다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해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롤러 펌프죠. 이거 이제 단원병원에서 촬영을 했던 건데 이제 이 롤러 펌프 이때도 이게 센트리푸갈 펌프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다 준비해 놨다가 이게 안 껴지는 거예요. 이게 커넥터가 그 모터에 그래가지고 환자를 좀 펌프 돌려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야 라인 가자 롤러 돌려 그럴 때 롤러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이게 왜 도대체가 모터가 연결이 안 되는지는 나중에 원인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저도 잘못을 한 거죠. 왜냐면 먼저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그 라인을 다 먼저 꼽아놓고서 프라이밍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안 될 거란 생각을 아예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라인 연결해놓고 물 다 집어넣고 이제 꼽으려고 그랬더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센트리퓨갈 펌프는 그걸 꼽아야 되잖아요. 여기 메인 저기에다가 와 이게 안 돼. 그때 순간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 업체 전화해가지고 다 막 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일단 덜 펌프를 해야 되니까 롤러를 빨리 바꿔가지고 그때 이게 롤러 해서 그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큰 잘못은 제가 한 건데 먼저 꼽아가지고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이제 이런 것들 항상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장비 다 켜야 돼요. 장비 다 켜고 다 연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셋업을 하는 겁니다. 장비가 셋업만 먼저 해놓고 장비 그때 켜서 장비 안 켜지면 어떡할까요? 그죠? 제일 먼저 장비부터 연결하고 가스 다 연결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셋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거의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장비가 또 말 펑션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확인. 장비가 안 켜지면 뭐 셋업이고 뭐 아무 문제 없는 저기잖아요. 그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셋업에 있어서 이제 회로의 이제 셋업은 항상 일관된 순서음이 이제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항상 해야 되고 한 부분의 셋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딴 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다 저거다 그러면 분명히 뭐가 빠져먹어요.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거 하나가 막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쪽에서 과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딴 거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일렉티브 수술에서 항상 일관된 순서를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어떤 순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서를 맞춰서 해야지 응급 상황에서도 그 순서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놓치고 갔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우리 병원의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부분에 3웨이가 연결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그 라인이 분지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까 이제 이중훈 선생님이 이제 헤모필터도 모디파이드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인지를 뭐가 회로가 바뀌었으면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내 회로는 정확하게 내가 막 그릴 수 있어야 돼. 바로바로. 여기서 3웨이 연결 내가 안 보고도 이게 머릿속으로도 다 그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응급 상황에서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사고 터지는 거예요. 회로 때문에. 항상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 구조 정확하게 인지를 자기 거를 해서 내가 안 보고도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회로를 한번 집에서 회로 한번 다 그려봐요. 안 보고. 3A가 어디 연결되고 라인이 어디서 분지되고 아트리필터 어떻게 분지되고 헤모필터 어떻게 연결되고 이걸 한번 다 그려봐요. 근데 이만한 그 스케치북에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거 다 한 20장 넘게 다 그렸었어요. 다 그린 게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자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응급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 그 시나리오는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이걸 응급 상황에서 막 내가 뭐 무슨 운동을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그날 가서 바로 하진 않잖아요. 막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계속 반복 훈련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힘빼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간결해야 돼요 항상. 모든 게 간결해야지 쓸데없이 이걸 왜 설치했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설치가 돼 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면 그거가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메디토닉 가가지고 아침부터 5시까지 발표한 건데 이렇게 되게 이쁘게 복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사람은 제본을 떠서 이거 제본 좀 해줘. 네네. 요즘 나누자. 네. 이거 한번 봐봐요. 한번 보고 한번 돌려보면서 한번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 이게 이 내용이 엄청 또 길어요. 이게 헤모다일레이션 프라이밍을 이제 하는데 아까 프라이밍 이제 과정에서 프라이밍까지 왔는데 이 프라이밍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라이밍이 제일 첫 번째 부작용이자 인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프라이밍을 하면서 히모다일레이션 자체가 이게 히모다일레이션이라는 건 헤마토크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조직의 산소 전달이 안 된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프라이밍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이 과도한 프라이밍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 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스 프라이밍을 이제 항상 루틴으로 하자. 이래서 요즘 이 RAP 가지고는 논문이 안 나와요. 이제 뭐 하도 옛날부터 많은 논문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RAP 관련된 논문을 요즘 이거 가지고 논문 쓴 사람은 아마 일도 없을 겁니다. 히모다일레이션도 너무 많이 이제 이게 논문이 많이 나오고 막 이래서 이 히모다일레이션 한번 치면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 재밌는데 히모다일레이션은 예전에는
예전 초창기 때 펌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홀블러드를 가지고 프라이밍을 했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뭐예요? 펌프에서 헤모글로빈이 너무 높죠. 그 다음에 홀블러드만 가지고 프라이밍을 해야 되니까 응급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술이 자꾸 미뤄지거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사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혈액 손상이 너무 심하고 예전에 지금처럼 펌프가 이렇게 컴팩트하게 되지 않고 막 되게 컸잖아요. 피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피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 많은 피를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혈액 손상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프라이밍을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히모다일루션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장점은 뭐냐면 인공회로를 돌잖아요. 피가 히모다일루션의 장점은 혈액 손상이 적어요. 예전 거에 비해서 혈액 손상이 적으면 그러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헤마토크리트의 범위를 얼마 정도 가져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적정선은 이제 25%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도가 나오는 거고 이거라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여와의 증인 때문에 이런 무혈수술 개념이 이제 잡혔던 건데 이 무혈수술이 여와의 증인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여와의 증인 피를 못 쓰니까 그렇다면 이 환자가 뭐 등치도 크고 그래서 헤모글로빈 자체가 높아서 피를 안 쓰고 수술을 하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 않은 여자분 환자가 막 헤모글로빈 낮게 되잖아요. 가뜩이나 더 몸이 작으면 어차피 우리 회로는 정해져 있죠. 프라임 양은 대부분. 근데 거기에 그 환자의 그 전체 크기에 따라서 다일루션 자체가 또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최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연구도 그 뉴욕 그 프레스테비안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 MIHS인가 그 병원 저도 갔었는데 거기서 되게 많은 무혈수술을 논문을 많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쪽 평촌에서도 이제 무혈수술 관련돼서 그 논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거기 논문을 해서 나온 게 최저가 여자가 18% 남자가 17%까지 헤마토크리트를 낮춰서 운영을 했더니 큰 뭐 문제가 없었다 그런 논문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할 때 그거 가지고 따라서 했었거든요. 피를 안 쓰고 수술하고 이게 좀 무섭죠. 17, 18%면 그래서 그러면 만약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면 조직에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산소 소모량과 산소 공급량의 비율이 얼마인 줄 알아요? 몇 대 몇인 줄 알아요? 정상이 5대1 5대1이에요. 5대1 공급이 5고 산소 소모량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3대1까지 떨어지잖아요. 최소 3대1 이상은 돼야 되는데 만약에 2대1 수준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메타볼 엑소시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에크모 그 레드북 한번 봤어요. 레드북에 보면 제일 앞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산소의 그 공급량과 소모량의 그림을 해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되게 좀 중요한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5대1의 비율로 항상 줘야 된다. 그래서 이 5대1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모글로빈이 낮으면 플로우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왜냐면 더 많이 줘서 그 공급량 자체를 늘려버리는 거죠. 플로우를 많이 줘서. 만약에 플로우가 낮다. 헤모글로빈이 너무 높다. 예를 들어. 그러면 플로우 자체를 좀 줄여도 우리가 이제 그런 소아들 그 사이노시스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왜 그러냐면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느라고 헤마토크리트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한 7, 80%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헤마토크리트가. 그 담배 피는 분들 거의 항상 보면 45% 이상 넘어가죠. 대부분.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이제 산소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거를 이제 보상하는 그런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히모다일루션도 이제 그런 개념이었고 이게 단점도 있지만 이제 장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우리가 히모다일루션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또 해결해주는 방법이 이제 회로에서 RAP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헤모다일루션을 줄이는 방법은 있죠. 라인의 길이를 짧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멘을 줄이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렇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RAP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RAP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히모다이레이션이나 어떤 이론도 얘기할 거고, 이제 RAP를 외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RAP 50도라든가. RAP는 그 하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종류가. 이게 어때 맞다 나쁘다가 아니라 많이 있지만 이제 하는 그런 왜 목적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그런 걸 알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방법과 효율, 그다음 RAP의 이제 실행의 초기, 중기, 후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병용대 이거랑 같이 이제 병용대하는 방법들이 뭔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히모다이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10분밖에 못하겠네요. 과거에는 이제 심폐기회로에 홀블러드를 사용을 했어요. 적게는 막 2개, 많게는 막 5개, 6개.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혈액 공급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양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혈액 부족으로 해서 이제 수술이 자꾸 연기가 되고 이런 문제를 해서 이런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게 이제 수혈 부작용이 가장 크잖아요. 피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피를 이런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 피가 한 사람의 피가 아니잖아요. 3파인트 쓴다 그러면 다 3명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괜찮았는데 세 번째 혈액을 줬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지금은 이제 혈액에 대한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게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 다 제거를 하는데 그런 수율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이 또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물론 지금 이제 수율 부작용보다는 아예 피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자꾸 피가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RAP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수혈에 대한 이제 프라임 테크닉의 발전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 이 종교 단체에서 이제 수술은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피를 안 써야 되는 그런 기본 교리 때문에 이제 이게 더 발전을 하게 됐던 거고 현재는 이제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이제 심폐기회로에 전 세계 다 그렇겠죠. 이제 크리스톨로이드를 시행을 해서 이제 프라이밍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히모다이레이션에 관련돼서 좀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물 넣고 돌린다 이게 아니라 장점이 있죠, 장점.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러드의 이제 비스코시티가 감소를 하게 되죠. 감소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요한 건 레저널 퍼퓨전이 증가를 해요. 그 머리 같은 경우는 히모다이레이션에서 얼마만큼 많이 증가하는지 알아요? 50%에서 200%까지 머리로 플로가 많이 가요. 증가를 해요. 그만큼. 히모다이레이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페리페랄도 티슈 퍼퓨전이 이 점도가 떨어지니까 우리 혈액에서 가장 많은 점도를 차지하는 게 적혈구로 인한 점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도 당연히 이게 보면 끈적끈적하잖아요. 이게 점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낮춤으로 인해서 이 레저널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를 하게 되고 레저널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이 페리페랄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슈 이 옥시젠 딜리버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얼스 붙여놓은 거 이렇게 보면 펌프 돌리면 되게 낮았던 사람이 있어요. 펌프 돌리면은 갑자기 막 확 올라가는 거 아마 많이들 보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머리에 특히나 50에서 한 200%까지 확 그 레저널 플로우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 퍼퓨전이 좋아지면서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수치가 다 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동종혈액 블러드에 이제 당연히 이제 노출이 이제 감소를 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너무 많은 피를 사용하게 되고 수혈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낮은 이제 퍼퓨전 프레셔에서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쉐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쉐어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특히나 이제 저체온 상태에서 관류가 좋아집니다. 이게 우리 인위적으로 이 심장 수술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잖아요. 그 체온을 왜 떨어뜨리는지 아세요? 제가 저번에 설명했는데 체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데 체온을 왜 떨어뜨릴까요? 오투 디맨드도 떨어뜨리고 조직에서 그 다음에 오투 디맨드가 떨어지면 퍼퓨전 플로우를 낮출 수가 있죠. 그 다음 그럼 플로우를 낮추면은 뭐가 좋아져? 시야 확보가 되잖아요. 수술하기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체온을 낮추는 거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뭐 Q10 룰이라고 해가지고 10도가 떨어질 때마다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은 50%가 준다. 그다음에 10도가 올라가는데 50%가 더 증가를 하겠죠. 이제 이게 Q10 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체온을
그럼 체온을 떨어뜨리면 또 문제가 뭐예요, 근데? 단점이. 그것도 올리는데 시간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요. 혈관 안에. 그럼 점도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우리 정상 뭐 5%로 펌프를 올린다고 가정을 해봐요. 체온까지 떨어뜨리는데. 그럼 저항을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면 점도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히모다일루션을 시키는 이유가 체온 떨어짐으로 인한 그런 점도 상승도 피하기 위해서 히모다일루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섹션 할 때 체온 18도까지 떨어뜨린 경우는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26도까지는 보통 떨어뜨리잖아요. 토탈 서큘 어레스트를 하려고. 그리고 개념 자체가 토탈 서큘레이트 어레스트가 아니에요. 다이섹션 할 때. 토탈 서큘 어레스트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니고 하이포소믹 서큘 어레스트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토탈 서큘 어레스트는 그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펌프 멈추면 토탈 서큘 어레스트니까. 근데 다이섹션에서는 우리가 체온을 떨어뜨려서 그 하이포소믹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이퍼소믹 서큘 어레스트라고 그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토탈 TCA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TCA는 하지만 하이퍼소믹을 이용해서 어레스트를 시키기 때문에 하이퍼소믹 서큘 어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점도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 체온이 떨어져서 점도가 올라가든 아니면 뭐 헤마토크리트 올라가 점도가 올라가든 간에 결국에는 관류 자체가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헤모다일루션을 시켜서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당연히 회로의 셋업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피를 안 쓰고 프라이밍을 그 크리스로이드만 하니까 그럼 빨리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많아요. 헤모다일루션에. 물론 단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니까 조직에 산소가 전달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체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O2 디맨드 자체를 조직에서 낮춰버리고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쉐어 스트레스라는 이게 우리 물리학 아까 우리 오늘 쉐어 스트레스는 다음에 하고요. 우리 여기 나 슬라이드 내가 띄워주면 되나? 아니 제가 아니, 내가 받아놨어. 네.